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 파주 북소리 책더 나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독서를 좋아하고 또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뭐 이런 책까지 쓰게 된 작가이기도 하면서 개그맨으로서 오늘 이 파주 북소리 축제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 책의 중심지인 파주 출판도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 파주 북소리는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책 축제입니다. 매년 가을 파주 출판도시에서 여러분의 독서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온택트 축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 파주 북소리 축제 책더 책은 5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은 입문 스테이지, 바로 책더 9이라는 스테이지입니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개의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고 첫 시간입니다. 그 9개의 책더 9,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편집돼서 올라온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녹화된 걸 보고 계시지만 같이 소리 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책더 9에서는 3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촉발, 도발, 끝발이 그것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촉발을 주제로 문화의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작가님들을 모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오실 작가님들은 무려 2분이, 그러니까 이번에 책더 9 9시간 중에 작가님 2분이 출연하시는 시간은 이번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문학의 김소연 시인님과 김복희 시인님을 모실 건데요. 두 분께서 우리가 읽은 사랑은 이라는 주제로 북토크와 낭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요즘 이 문학의 소재 중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랑,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사랑,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 또 우리가 인문 고전에서 읽는 사랑, 사랑이란 얼마나 많은 그 정의를 내렸고 또 내가 깨달았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두 시인님들은 어떤 사랑의 얘기들을 문학을 통해서 들려주실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두 시인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소연 시인은 스스로 시를 쓰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확신에 찬 사람들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연약한 마음과 소소한 노력이 언젠가는 해질녘 그리마처럼 커다래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뺀 세상의 전부에 대한 애정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애증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네요. 출간하신 시집으로는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아이에게가 있고, 산문집으로는 마음사전, 시옷의 세계, 한 글자의 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우리 김복희 시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복희 시인은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셨고요.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희망은 사랑을 한다를 출간을 했습니다. 기묘한 표현과 분열적 글쓰기로 풍경과 단어를 발명해 나가는 김복희 시인은 첫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을 통해 낯설고 신선한 풍경과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과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부르는 이 시인은 최근 2번째 시집 희망은 사랑을 한다를 출간했는데요. 2번째 시집에서는 새로운 궤적을 찾아 나서는 인물들을 따라 새로운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빨리 이 무대로 모시고 싶은데, 오늘의 대담 주제는 우리가 읽은 사랑은입니다. 바로 두 시인께서 읽으신
사랑에 대해서 시와 소설을 통해서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정의가 시와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전해질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고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읽고 또 낭독을 듣고 또 작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 더 나인의 모든 강연에는요, 주제 도서가 함께 선정이 되는데요. 오늘 바로 김소연 시인님의 시집 아이에게와 그 다음에 김복희 시인님의 시집 희망은 사랑을 한다가 오늘의 주제 선정 도서입니다. 자, 먼저 아이에게라는 작품을 잠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서늘하고도 애틋한 언어로 사물의 실존과 사유의 심부름을 밝히는 김소연 시인의 5번째 시집입니다. 이 책은 신생출판사 아침달에서 나왔는데요. 김소연 시인께서는 씩씩하고 늘 낯선 곳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적 행보와 닮아 보이는 그런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셨네요. 시집 아이에게는 우리라는 주어의 배면을 살피는 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책의 발문을 쓰신 유희경 시인께서는 순한 말을 참 날카롭게도 벼려놓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시집에서는 표정은 숨기면서도 곁에 있고 싶어서 우리의 뒤쪽에 있으려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표정은 숨기면서도 곁에 있고 싶어서 서로의 뒤쪽에 있으려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래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우리 김소연 시인님 너무나 뵙고 싶고요. 다음 김복희 시인의 희망은 사랑을 한다는 문학동네 시인선의 144번째 작품이고요. 대상과 무관하게 낯선 의미를 빚어내는 발명의 시라는 평을 받으며 첫 번째 시집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을 펴낸 김복희 시인의 2년 만의 차기작입니다. 이 시집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기껏 인간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2부 우리는 밤에 싸우는지 밤과 싸우는지. 저는 이 2부 제목을 보고, 저도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고 늘 새벽형 밤새는 인간인데 이게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밤에 싸우는지 밤과 싸우는지. 이 책 독서라는 게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게 너무나 좋은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3부는 서성이며 일렁이며 만지는 마음과 같은 부제목을 통해 이 시집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김복희 시인의 시를 통해서 독자들은 새로운 궤적을 찾아 나서는 인물들이 가진 낯설면서도 기이한 흡입력에 이끌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길게 소개한 이유는 그만큼 두 분을 모시기도 힘들었고, 또 두 분을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들었지만 오늘 책 더 나인에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작품을 시와 소설을 낭독도 해주시고 그 시와 소설에 대해서 또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고 이런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오늘 다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일단 만나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마스크 없이 서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어색해요. 어떠세요, 선생님? 저도 비대면 행사가 될 줄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여를 결정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다른 때랑 전혀 다른 층위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저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아,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그랬는데 사람을 정작 못 만나게 되니까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그립고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즘 가장 그리운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특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한테 겨울이 올 것 같고요. 이맘때쯤이면, 그러니까 늦가을, 초겨울 이맘때쯤이면 저는 약간 너무 간절하게 여름이 너무 그립습니다. 갑자기 뒤로. 예, 여름이 너무 그립고, 그리고 김복희 시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람이 북적북적 모이는 모임 같은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못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하고 왁작지껄 그렇게 떠들면서 한바탕 놀고 싶다 그런 그리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추워졌다고 하니 꼭 알고 고른 것은 아니지만 엄청 추운 시를 김소연 시인 시 중에 되게 추위가 나오는 시가 있어서 제가 읽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낭독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에 있는 다른 이야기라는 시예요. 다른 이야기.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해 너는 매일매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어 서로 손을 잡았는지, 손을 꼭 잡고 혹한의 공원에 앉아 밤을 지샜는지. 나는 다소곳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를 되뇌고 되뇌며 그때의 표정이 되어서 나는 언제고 듣고 또 들었다. 곰을 무서워하면서도 곰인형을 안고 좋아했듯이 그 얘기가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 그 표정이 좋았다. 그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좋았다. 그날의 이야기에 그날이 감금되는 게 좋았다. 그날을 여기에 데려다 놓느라 오늘이 한없이 보류되고 내일이 한없이 도래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그리하여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로부터 그렇게나 멀리 떠나가는 게 좋았다. 귀여운 병아리들이 무서운 닭이 되어 제멋대로 마당을 뛰어다니다 도살되는 것처럼 그날의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좋았다. 먹다 남은 케이크처럼 바글대는 불개미처럼 그날의 이야기가 처음 만났던 날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는 게 좋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아직도 혹한의 공원에 앉아 떨고 있을 것이 좋았다. 우리가 그곳에서 손을 꼭 잡은 채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 좋았다. 그래서 이 시를 딱 읽고 나서 어떤 시기, 혹한한 시기 되게 춥고 힘들었을 것 같고 추운데 공원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남겨놓는 이 시가 이상하게 계속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 속에 정말 추운 날 누군가와 함께 공원에 나란히 앉아서 너무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하나 남아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으면 또 떠올리고 나중에 또 떠올리면 그 몇 년 뒤에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계속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걔네들 집에도 못 오고 네. 추울 텐데. 아마 제가 그 기억을 삭제하지 않은 한 수십 년을 그러고 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떠오르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저걸 견디고 있을까? 근데 그걸 상상하게 돼서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거기 있었던 건데 두 사람으로 분리가 되고 네. 걔네들은 어떤 생각일까 지금? 얼마나 그쵸. 추울까? 이렇게 상상하는 게.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도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앉아서 저를 구경하고 시를 음미하고 있을 자기 자신과 여기서 약간 긴장하고 있을 제 자신이 그런 식으로 도처에 저 모든 사람들이 저는 되게 수없이 많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막 현재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면 되게 외로울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북적북적대는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외롭기도 하고 사실 번거로울 만큼 바쁘기도 한 그런 정서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챙겨야 할 식구가 너무 많다. 예. 나 하나도 나 한 명이 아니라 한 10,000명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맞아. 제가 김복희 시인의 그 시 한 편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은 시가 있어서 낭독을 하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신의 잠이라는 시고요. 희망은 사랑을 한다라는 시집에 수록된 것입니다. 이걸 또 낭독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잠. 신이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주면 신을 만나게 되리. 나의 짐만 빼고 온 마을이 사라져. 비로소 나는 선물을 받게 되리라. 신의 얼굴을 본 죄, 신을 안으로 들인 죄, 모두를 죽이는데 동참한 순간을 기념하게 되리. 중호했던 이조차 사랑하게 되는 큰 심장을 받게 되리. 우리는 동맹을 맺으리. 신은 내게 선물을 내렸다는 선물을 받겠지. 그것은 내가 줄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걸으면서 가장 깊고 무서운 잠을 자리. 신의 잠을 자리. 문이 되리. 저는 이 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시에는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섞는 게 약간 결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더 편안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속에서 사실 김복희 시인의 시를 보면 김복희 시인이 인간 취급을 하는 존재가 인간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 온갖 것들이 그냥 다 인간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시 속에서도 신이 마치 인간인 양 내 문을 두드리고 나는 맞이하고 이제 그럽니다. 어떻게 하다가 시 속에 이 21세기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신이 등장하게 되었나요? 한동안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도 안 돼요. 이 시를 썼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게 된다면 혹은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무언가 어떤 사람 뭐
죄 뭐 등등에 대해서 그거는 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어요. 아, 예. 네, 어떤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겠다. 뭐 가장 용서를 하는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많은 뭐 좋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고민. 그런데 계속 미워하는 게 사실 쉽거나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노연하고 싶다. 이 그런 감정 상태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컸어요. 이 시를 쓸 때는. 네. 비로소 시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신의 잠을 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어디에서 깨어나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아마 얼빠진 표정일 것 같아요. 멍청한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깼을 때 짓는 그 맹한 표정. 그리고 질문 주셔서 막 생각해 보게 됐는데 처음에 바로 떠오른 거는 아무도 없는 공공장소에서 예. 갑자기 깨어나서 멍한 표정을 짓는. 혹한의 공원 벤치 같은? 네네. 근데 공공장소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아직 꿈인가? 이거 어디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아주 강렬했던 게 내 안에 있다가 그걸로부터 약간 해방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공허함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게 또 늘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거면 그게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나 자신과 거의 일부이고 일체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허전할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제가 잠시 원래는 안 껴들기로 했었는데 두 분의 그 공통점이 갑자기 그 김복희 시인께서 신의 잠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상황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소연 시인님 이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를 읽다 보니까 용서, 용인, 용기에 대한 그리고 첫 문장이 도대체 그 사람을 어디까지 용서할 것인가 뭐 이런 그래서 김소연 시인께서도 아마 용서에 대한 예. 그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복희 시인님께 조언 아닌 조언이라든가 뭐 어쨌든 용서 진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김복희 시인께서 말씀하시니까 김소연 시인께서는 그런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용기를 인간의 한계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김복희 시인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의 도움, 신의 가호가 개입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온전한 용서 같은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대목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책에서 언급할 때는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용서하고 싶다 혹은 용서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건 용서하고 싶어하는 주체지만 과연 용서받고 싶은 주체가 그것을 고민할까? 네.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만큼이나 네.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용서라는 단어는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만든 것인지 네. 용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든 것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거기도 인용을 했는데 데리다의 용서라는 개념에 많이 의존을 네. 해서 그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네. 네.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계속 좋은 끼어들어요. 끼어들이요. 네, 좋은 네. 끼어들. 네. 예, 그러면 또 제가 겨울시를 낭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 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라는 시집에 실린 셰프렐라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발만 따뜻해도 살 것 같아. 전기 스토브에 언발을 갖다 대며 너는 잠이 든다. 신이 너의 잠 주변을 건달처럼 배회한다. 1월이 벌써 다 갔네. 1월은 항상 그래왔다고. 곧 2월이 온다고 말했다. 2월도 항상 그러리란 걸 너는 예감한다. 전기세를 걱정하며 딸칵 하고 너는 스위치를 끈다. 너의 어긋난 불안이 교합되는 소리 같다. 너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기대 앉은 불행이 볼품없이 납작해진다. 신도 내 곁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일까? 축축하고 고소한 하품 냄새가 온 방에 가득 찬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제 신의 가호조차 필요가 없겠구나. 주변을 맴도는 신에게 마실 것을 건네주듯 농을 건넨다. 목을 축이는 자에겐 목청을 높였던 흔적이 있다는 걸 아냐고 묻는다. 창밖을 보다가 너는 유리창을 본다. 창밖은 똑같고 유리창은 매번 다르다. 내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도 오래 간직해준다. 그리고 너에게 그걸 보여준다. 너는 다만 명랑하고 싶다. 웃음소리로 1월을 보내고 싶다. 2월을 웃음소리로 보내고 싶다. 저 식물은 이름이 뭐지? 셰프렐라 아르보리콜라, 셰프롤라 악티노필라. 목젖이 훤히 보이도록 너는 고개를 젖히며 웃는다. 머쓱해진 얼굴로 신이 우리 곁을 떠난다. 이 시 낭독으로 또 들으니까 더 이게 머쓱해진 얼굴로 서성거리는 얼빠진 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은데, 아까 이제 제 시 그렇고 이 시도 그렇고 신이 등장하게 돼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을 뭐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너한테 신이 뭐야? 네 시에 나오는 신이 뭐야? 그래서 저는 어떤 시스템 같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일종의 인격적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그 질문을 줬던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다. 신은 어떤 시스템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힘들 때 비상 버튼처럼 찾게 되기 때문에 인간한테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시스템과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 약간 어긋남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소연 시인이 생각하는 신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신이 사랑을 하기는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이 사랑을 한다면 인간의 사랑과 유사한 지점이 있는지, 있을 것 같은지, 요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히 신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이라는 존재나 그 단어 자체가 인류에게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은데 의심도 많이 하고 또 막연하게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근데 그냥 인간한테 신하고 아주 유사해지는 마음가짐 같은 게 생성되는 아주 작은 순간들은 뜨문뜨문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면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좀 괜찮게 살 것 같은 그런 약간 낙관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가 어떨 때는 그냥 유령이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이 정도의 마음이면 거의 신에 근접할 정도로 인간을 대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길지는 않지만 맞아요. 예, 가끔씩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김복희 시인이 그 비상 버튼이라는 말과 시스템이라는 말 사이에 그 의견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 이 시에서는 저는 신의 가호를 제가 원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내는 한 신의 가호가 약간 저를 비켜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안타깝지 않은 마음으로 그래도 어때? 그런 시간도 나한텐 어떤 영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신으로부터 독립한 느낌도 조금 드네요. 약간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지내는 느낌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기대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신과 나의 관계에서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갑자기 문득 들어요. 네, 그 종교를 가진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큼이나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저는 시인들이 계속 신의 그 행동 패턴에 관하여 혹은 마음가짐에 관하여 이상한 사유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신앙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 궁금해요. 도대체 왜? 있다면 왜? 왜? 계속 질문하게 돼요. 저 여기서 그럼 원래 뒤에 나올 질문인데 어차피 셰프렐라에 관련된 아, 질문이어서 그냥 여기서 낭독하신 김에 질문하는 게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훨씬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셰프렐라라는 말을 저는 시인님 책에서 처음 보게 돼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그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홍콩야자라고도 하는 그거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촉발, 오늘의 그 주제가 또 촉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소연 시인님도 그렇고 김복희 시인님도 과연 그 김소연 시인님께서 뭔가 이렇게 셰프렐라를 그 시를 낭독하실 때 셰프렐라를 이렇게 보고 계신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러면 그 셰프렐라를 볼 때 또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그게 시를 쓰게 되는 과정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날 어떤 때에 뭐 셰프렐라를 봤는데 어떤 촉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주제가 촉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에 대한 촉이 오시는지 두 분께서 혹시 셰프렐라를 쓰게 되셨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촉이야말로 혹시 신께서 주는 건 아닌지. 이 시를 쓸 때마다 어떤 식으로 착상을 해서 시가 되는지가 이제 늘 같지는 않지만 네네. 셰프렐라라는 시에 한해서 네. 이제 오늘 질문을 받은 것도 이제 인연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네. 제가 착상한 것을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면은요, 셰프렐라라는 그 사물이 아니라 셰프렐라라는 그 말 자체를 먼저 접했고요. 네. 말의 어감이 좋아서 이게 무언지 찾아보기도 전에 이 제목으로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어떤 시를 쓰고 싶다는 정하지 않았고, 네. 그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집에서 이미 키우고 있는 네. 식물의 학명이었고, 학명의 플레임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셰프렐라 네네네. 아까 얘기하신. 네. 악타비노 네네. 저 외우지도 못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꼭 무슨 약간 주문을 외는 네, 맞아요. 약간 야발라바히야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예. 네. 아브라카다브라 막 네, 그런 네. 느낌이어가지고 주문을 외는 느낌인 것을 이제 재밌어 하면서 셰프렐라라는 그 사물과 그 주문을 외는 듯한 그 어감이 어떨 때 나한테
눈에 들어와서 네.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상상하게 되었을 때 네. 그냥 어느 날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이 시 속에서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었을 때 아, 이런 장면이 셰프렐라야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그게 학명이 주문을 외는 것 같다라는 그 네. 약간 천진한 생각을 네. 하지 못했더라면 시 속에 아마 신도 등장하지 않았을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왜 요즘 그래서 신조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나 지금 기분이 약간 셰프렐라적이야.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분위기. 우리 김복희 시인께서는 오늘 우리 주제가 촉발이기 때문에 네. 시를 쓰실 때 어떤 촉발을 예를 들어서 시가 안 쓰여질 때는 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촉을 끌어올린다라든가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이런 상상해봤거든요. 야, 소설이나 이런 걸 쓸 시인들 아니면 그 유행가 특히 그 발라드 작사를 하시는 분들은 필히 그 일부러 빨리 사랑을 한 후에 2, 3주 만에 왜 2, 3주 만에 진짜로 깊이 사랑했다가 2, 3주에 헤어진 사랑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작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너무 글이 안 써져서 그런 사랑의 아픔을 일부러 맛을 봤다. 근데 김복희 시인께서는 어떤 그런 촉발을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딱히 저도 별다를 게 없어요. 아까 김소연 시인이 얘기하신 거랑 유사하게 갑자기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네. 문장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갖고 다녀요. 네. 갖고 약간 이렇게 지참하고 지참하고 막 다니면서 네. 계속 반지처럼 끼고 다니면서 계속 굴려보는 거예요. 이게 네. 왜 이게 재밌지? 이게 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보다가 그게 다른 것과 붙어서 눈뭉치처럼 굴러다니다가 시가 되는 경우가 저도 많은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이럴 때가 저도 많아요. 네. 그래서 경험을 애써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네, 네.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김복희 시인께서 본인의 작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작품은 제 시집 표제작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집에는 샤워볼이 있다. 희망의 집에선 물건이 여기저기 놓인다. 놓인 자리가 제 자리다. 머리빗이 냉장고 위에 있고 먹다 남은 옥수수가 침대 위에 있다. 선글라스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희망은 사랑을 한다. 희망은 아주 약한 사람처럼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면 네가 놓고 간 물건을 보여준다. 나는 희망의 집에서 몸을 씻는다. 누군가 희망의 집에 놓고 간 회색 샤워볼. 땀에 젖은 운동 셔츠처럼 처박혀 있던 것. 아무는 듯 물에 적시자 어두워졌다. 바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바보가 된다. 그러면 말이다 희망아. 희망이 되는 걸 두려워하면 희망이 될까? 나는 겁이 없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그 누구도 나보다 강할 수는 없다. 나는 희망의 집에 갔다. 그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갔다. 희망은 물로만 저를 닦는데 희망의 집에 온 이들은 샤워볼을 쓴다. 너의 이름은 희망. 희망이 하는 일을 잘 모르지만 나는 희망을 친구라고 소개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도록 씹어서 뱉어놓은 죽처럼 새들이 날아와 치우도록 하늘을 날아다니는 곡식이 되게. 희망의 집에는 샤워볼이 있다라는 제목의 시를 김복희 시인이 읽어주셨는데요. 이제 소위 이제 이 시가 희망은 사랑을 한다라는 시집의 표제작인 셈이죠. 아까 제가 읽은 김복희 시인의 시에서는
나의 집에 찾아온 신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내가 내 가요. 집에서가 아니라 희망의 집으로 가서 이제 샤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희망이 인격체라면 환경 실천을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맞아요. 느껴지는데요. 세제를 쓰지 않네요. 네. 물로만 샤워를 하는. 근데 나는 거기서 샤워볼을 쓰고 아무튼 이 나라는 존재가 집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또 결코 혼자 있지 않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그 이게 되게 다중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 있지 않은 듯한 감각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런 것이 시인의 실제 하는 시간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만들더라고요. 어떤지 그리고 이 시 속에서 희망이라는 존재, 희망이 존재라고 말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희망도 하나의 시스템인가요? 희미한 무언가. 예, 희미한 존재, 예, 반투명한 존재 그런 것에 관하여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집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집을 안 치워요, 이 사람이. 네. 시의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누군가인데 집을 치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놓고 간 물건이 너무 많고 그걸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다 거기에 있는 게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존재가 사실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해?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사람들이 와서 희망이 필요해, 나는 희망을 원해, 희망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뭘 원하지만 그래 알아서들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내어주지만 뭘 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어리둥절한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일단 막연하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왜 그런 시구절 있잖아요. 나는 나 혼자만도 너무 많은 것 같이 그 구절처럼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 저도 자주 해요. 너무 북적거리는데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혼자 있는데도요? 네, 네. 그런 생각 자주 해요. 그래서 음악도 안 틀 때도 많고 소리를 아예 안 내고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뮤트. 그래도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죠. 네, 특히 그리고 뭘 쓰고 있거나 할 때는 머릿속이 웽웽 돌고 있으니까 시끄러운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뭔가 그런 북적거리는 사실은 북적거리지 않는데 북적거리는 공간 속에서 내가 있을 때 그 집은 진짜 희망의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아니 둘 다의 집인가요? 아무도 없는 집이 희망의 집이라서 저희 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세히 보시면 약한 사람처럼이라고 써서 네.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를 읽고 이 시에 등장하지 않는 물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퀴즈를 저한테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보기 중에 회색 운동 셔츠, 샤워볼, 희망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럼이 들어간 거는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오히려. 저는 이 시를 한 10번도 넘게 읽어봤었는데 어떨 때는 이 희망이 또 시인인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보면서도 읽어보고 희망이 혹시 강아지 같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려동물 읽어보고 어떻게 읽어도 비슷비슷하게 말이 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저는 이제 자기계발 강사로 하고 뭐 자기계발서를 쓰고 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추구하는 그 덕목이 자유였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적인 자유라든가 아니면 또 실제로 돈이 있어서의 자유가 아니고 돈에 대한 개념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쨌든 사실은 뭐 자유라든가 사랑, 행복, 뭐 명예, 뭐 성공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에 꽤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시인님 때문에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접한 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희망의 나라로 그거 말고는 이거 뭐 소망 이렇게는 또 얘기하고 했는데 꿈, 뭐 목적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 잊고 살았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그 김복희 시인의 제목을 특히 딱 보면서 내가 희망을 희망한 적이 언제였지? 뭐 이러면서 너무 이 희망에 대한 또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 나도 희망이라는 말의 어감도 참 좋아요. 사실 소망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 희한 느낌 있잖아요. 희 이렇게. 네, 좀 더 이렇게 밝고 뭔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소중한 단어를 또 새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뒤에 질문이 또 희망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와서 근데 이제 김선 씨께서 다 질문을 해주셔서 네 희망에 대한 아무튼 새로운 또 이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네네. 뭔가 막연하게 지금은 이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뭔진 모르겠고 네. 요런 거 제 생각을 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시를 두 작품씩 낭독해 주셨고 이제는 그 두 분께서 또 소설을 네. 낭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김소연 시인한테 강매한 강매한 작품인데요. 아마 이 레이 브래드버리라는 그 SF 소설을 주로 쓰시는 소설가고 되게 저는 이분을 뭐 잘 알아서 이 책을 고른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그냥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그냥 막 이렇게 보다가 꽂히면 그냥 집어서 들어서 한두 페이지 보고 괜찮으면 사거나 빌리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만난 책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저에게 가져다 준 책. 네. 그래서 마침 또 보니 이 사람이 너무 흥미로운 게 일평생 우주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비행기도 못 타고 기차만 타고 자기 지역을 전전하며 비행기도 못 하시는 분이 네네. 공포증 네. 때문에 네. 뭐 무슨 병이 있는지 뭐 어쨌는지는 상상하고 싶어서 찾아보지 않았는데 네네. 여하간에 비행기도 타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우주에 대한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우주를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하늘을 날지 못한 사람이라니 이 네.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겸사겸 더 애정을 갖고 재밌게 찾아 읽었는데요. 그래서 저랑 김소연 시인이 나눠서 이렇게 작품을 읽을 텐데 저희가 나눠 읽을 작품은 황야라는 소설이고 화성으로 어떤 남자들이 이주를 해서 개척을 해요. 네네. 그러면 그 개척한 남자를 따라서 여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약혼자에게 갈 거야. 뭐 이런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이주하면 다시는 지구로 돌아올 수가 없고 네. 게다가 화성으로 먼저 가 있는 연인이 제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약속은 한 상태고 일단 가기로 하긴 했는데 가도 될지 아닐지 망설이는 그런 상태의 짧은 단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중에서도 짧은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별과 시간으로 가득한 그들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느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이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이제는 제니스가 수백만 킬로미터의 유성과 해성을 뚫고 대답을 할 차례였다. 그녀의 말을 끌어오르게 하거나 지져버릴 수도 있는, 또한 그 안의 내용을 태워 없앨 수도 있는 노란 태양을 피해 그녀가 대답을 할 차례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은빛 바늘처럼 모든 것을 꿰뚫으며 전해져 갔다. 목소리로 모든 것을 꿰매버리듯 광막한 밤하늘을 지나 화성의 위성에 반사되어 울려 퍼졌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는 길을 찾아 다른 행성, 다른 도시의 어느 방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도달했다. 소리가 전달되는 데만 5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다. 안녕 윌, 나 제니스야. 그녀는 침을 삼켰다. 시간이 별로 없대. 한 1분 정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빨리 한마디 안에 전부 담아서 말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결정을 내렸어. 그리로 갈게. 내일 로켓을 타고 갈 거야. 무슨 일이 생겨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사랑해. 내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사랑해.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퍼져나갔다. 대답을 보내고 나자 그녀는 자신이 뱉은 말을 다시 불러드리고 싶어졌다. 검열하고 재배치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자신의 영혼을 보다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말은 행성들 사이를 날아가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어떤 우주적인 힘이 그 말에 불빛이 들어오게 한다면, 방울져 불타오르게 한다면 그녀의 사랑은 열 몇 개의 행성에 빛을 밝히고 밤이 된 쪽의 지구에 때이른 새벽을 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 말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가 되었다. 도착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초속 28만 9,682km의 속도로 목적지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가 내게 뭐라고 말해줄까? 자신에게 주어진 1분의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그녀는 궁금했다. 그녀는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비틀었다. 귀에 대고 있는 수화기에서 지직대는 소리가 들렸다. 우주가 전기의 움직임과 춤과 귀에 들리는 오로라의 형태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대답했어? 리오노라가 속삭였다. 쉿. 제니스는 몸이 좋지 않은 것처럼 잔뜩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우주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도착했다. 목소리가 들려. 제니스가 소리쳤다. 뭐라고 했어? 화성에서 들려온 소리는 해가 뜨지도 지지도 않는 언제나 암흑 가운데 해가 떠 있는 밤을 통해 날아왔다. 그리고 화성과 지구 사이 어디선가 소리의 대부분이 사라져 버렸다. 아마도 지나가는 유성우로 인한 전자 기장에 휩쓸려 버렸든가 빗발치는 빛 유성우의 장막에 가려진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소한 단어,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은 전부 휩쓸려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단 하나의 단어만을 그녀에게 전달해 주었다. 사랑. 그리고 다시 광막한 밤이 찾아왔고 별과 태양이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서로를 바라보는 소리, 그녀의 맥박이 뛰는 소리만이 우주 저 너머의 또 다른 세계처럼 그녀의 수화기를 가득 채웠다. 목소리 들었어? 리오노라가 물었다. 제니스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뭐라 그래? 뭐라고 했어? 리오노라가 소리쳐 물었다. 하지만 제니스는 누구에게도 말해줄 수 없었다. 입 밖에 내기에는 너무 행복했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을 되풀이하며 그 한 단어를 계속 듣고 또 들었다. 그렇게 계속 귀를 기울이는 동안 리오노라가 그녀의 손에서 송수화기를 빼앗아 전하기 위해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낭독입니다. 네. 아, 우리 그 김복희 시인께서는 아까 책을 이렇게 뭐 어떤 분야라든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미리 검색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발길 닿는 대로 네. 그리고 그냥 눈길 가는 대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원래도 처음부터 독서를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집어들고 뽑아들고 일단 만져보고,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좀 어려워하는 게, 전자책은 그런 식으로 실감나게 뭘 보기가 좀 네네. 어려워서 실물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 이미 좋다고 소문난 책들이니까 거기다 꽂혀 있었을 거고 뭐 펼쳐져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읽게 된 책들이 많고, 그렇게 읽어서 만약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다른 걸 또 다 찾아서 읽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좋다고 했던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취향을 또 따라서 찾아 읽고, 그래서 찾아 네. 읽는 거는 그렇게 찾아 읽는 거고, 네. 막 처음에 그냥 읽을 때는 이렇게도 읽어요. 네. 아니 이렇게 두 분을 또 뵈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쓴 글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복희 시인께서는 왠지 SF를 손에 잡히면 또 잘 읽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소연 씨는 SF를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가요? 저 SF뿐만 아니라 소설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러면 이 책에도 보면 그 인용된 책들이 이제 밑에 그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럼 김소연 시인께서는 김복희 시인은 이제 눈길 가는 대로 그야말로 촉 가는 대로 촉발되는 대로 읽으시는 케이스고 우리 김소연 시인께서는 독서를 아무래도 오늘 또 이 축제를 보시는 분들이 독서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독서 책을 어떻게 선정하시고 읽으시나요? 저는 한 20대 때부터 네. 그냥 시간만 나면 오늘 나 뭐 하지 뭐 이런 날 그런 날마다 늘 국회 도서관을 가거든요. 아, 국회 도서관이요. 예. 네. 거기가 약간 밥도 맛있고 놀기도 좋고 네. 그리고 거의 모든 책과 모든 논문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조금 도서관 나가면 숲도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도서관에서 저는 항상 제가 읽을 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 도서관에 가면 또 저는 논문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논문이요. 그러면은 네. 거기에 각주라든가 인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이 이제 저절로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걸 메모를 해와서 네. 읽고 그럼 또 이게 또 가지를 뻗어서 어떤 것들을 읽고 그러면서 몰랐던 것들을 챙겨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독서를 좀 다독하시는 분들 중에 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또는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독서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왜 책 안 읽으시는 분들이 약간 재수없다라고 하기도 하는 그 나는 쉴 때는 이런 책을 읽어. 네, 저 쉴 때 시집을 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우리 저는 에세이. 에세이요. 네, 쉴 네. 때는 에세이. 네.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손 잡히는 대로. 네. 시집은 저는 뭐 정말 한 2분 3분 시간이 있을 때 그럴 네네. 때만 한 편 읽고 접어두고 또 네네. 다른 편 읽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말 모든 일상의 틈새에서 주로 시집을 읽고 그 틈새 시간이 또 저는 질 나쁜 시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시집이 얇고 가벼워서 코트에도 들어가잖아요.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고. 네. 맞아요. 저도 들고 다니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데서나 한두 편 딱 읽고 덮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담으로 준비하신
이제 소설에 대한 소설도 낭독해 주셨고 이제 대담은 두 분이 준비하신 대담은 일단 여기서 네.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뭔가 시간이 촉박한 네.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안 촉박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딱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안 촉박합니다. 네. 아 그래요? 이 책을 이 단편을 고른 다음에 문득 지금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문자 보낼 수 있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화성 정도의 거리면 네. 전화 통화하는데 5분이 걸린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여하간에 그렇다면 오히려 편지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편지라는 매체가 뭐 사라진 매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전 유용하다고 오래오래 남길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전달하기에 오래 고칠 수도 있고 카톡 잘못 보내면 되돌리기가 좀 네네. 어렵더라고요. 확인해버리면 끝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김소연 씨께 만약에 내가 이 책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남겨질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화성으로 떠날 거기 때문에 네네.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화성으로 갈 거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화성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누구를 한 통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가면 지구로는 다시는 못 돌아오는 건가요? 네, 다시 못 돌아와요. 그런 상황일 때 남겨진 사람에게 쓸 것인지 아니면 화성에서 기다리는 네. 누군가를 위해서 쓸 것인지. 이 질문을 제가 이틀 전에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시간만으로도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네. 저는 남겨진 사람에게 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화성으로 가게 될지라도 무사히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대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편지를 보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봤다가 편지 때문에 좀 더 마음이 애틋해지면 내가 도착하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을 네. 또 그것도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다가는 편지를 못 보낼 것 같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지내라 고맙다 하고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남겨둘 것 같습니다. 네. 김복희 씨는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혹시 나도 이 질문 되돌려받지 않을까 불안하긴 했는데 네. 저는 정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저는 화성에. 네, 화성에 쓸 것 같아요. 네. 남은 사람들은 뭐 날 잊고 잘 살겠거니 네네. 어차피 가는 사람을 기억해야 무엇 하겠는가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서 말한 것처럼 가다가 내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네. 있고 하니까 여하간에 구구절절하게는 안 쓸 것 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맞이해줬으면 좋겠는지 디렉션을 써놓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네. 일단 뭐 물을 꼭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라든지 등등등이요. 그러면 그 화성에는 김복희 씨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소설에처럼 뭐 연인 아마 그 정도 돼야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면 가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고 네. 내가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겠죠. 그게 연인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환자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네. 꼭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지구를 다 놓고 가겠지 네. 이 정도 생각은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말하는 직업이고 늘 마이크를 잡고 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개그맨이기 때문에 뭐 말을 좀 실수를 해도 그냥 뭐 웃음으로 또 넘겨도 되고 한데 특히 그 소설가나 에세이스트 분들보다 시인이라고 하면 왜 단어, 말에 대해서 뭔가 정갈하고 뭔가 정제돼 있고 뭐 이런 이미지 일반인들의 그 독자들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독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 좀 불편하거나 속으로 약간 그런 생각
그게 좀 드시는 그런 거는 없나요? 자유로우신가요? 단어를 선택하고 말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뜸이 많이 필요한 어법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자 역할 같은 건 평생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또 시인이라서 네. 중간에 이렇게 뜸을 들일 때 말을 고르나 보다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약간 네, 생각을.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엄청 신중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음 말에 어떤 단어를 쓸지 늘 한 10개 정도는 펼쳐놓고 고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김복희 시인이 혼자 방 안에 있어도 엄청 소란하고 시끄럽다는 그 상태가 지금 김서연 시인의 내부 머리 안에서 네. 좀 그런 예. 엄청 단어들이 소란하게. 네, 네, 네. 우리 맞아요. 김복희 시인께서는 별로 제약이 없으신 것. 제가 조금 김소연 씨보다 살짝 템포가 빠르긴 한데 저도 비슷해요. 이렇게 말할 때 네. 뭐 10개까지는 아니어도 5개 정도는 네네. 저도 놓고 고르면서 말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그게 있어요. 올해의 쓰지 않아야 할 말이라는 걸 저는 정해놓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재작년에는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라는 단어였어요. 그 두 가지를 쓰지 않겠다. 네,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2018년인가 19년에 그걸 목표로 해서 말할 때 그 단어를 절대 안 썼어요. 네. 늘 의식하고. 네. 그리고 2020년 목표는 뭐 하는 것 같아요를 안 쓰려고 했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은근히 많이 쓰게 돼요, 진짜. 어. 그래서 온갖 표현을 개발했어요. 그런 듯해요. 그러면 좋겠어요. 막 그렇지 않을까요? 막 등등등 많은 것을 개발했는데 이게 가끔 근데 꼭 그걸 써야만 하는 상황도 사실은 네네. 있어요. 어떤 겸양의 표현을 써야 할 때는 같아요를 네네. 또 써야 하니까. 근데 무작정 아무 때나 모든 말의 어미를 같아요로 맺지 네.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글쓰기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을 때 글 쓸 때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피하라고 그 말에 책임을 안 지려는 네.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이제 그렇게 배웠었어 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기회만 생기면 쓰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신에 찬 사람들 속에 저를 내버려 두지 그렇게 않기 얘기해. 위해서. 네. 저는 네. 그래서 어떤 확신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네, 네. 전제 아래에서 네. 그 말이 가능하다면 항상 하는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네. 표현을 하면서 내 자신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그 자기 개발 쪽에서는 네. 후기 자본주의를 어떤 성공이라는 네. 그 자본주의 잣대로 성공이라는 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를 맛있어요. 영화가 재밌는 것 같아요를 재밌어요라고 네 주장을 명쾌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제가 성공하나요? 네, 자기 개발의 어떤 또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모든 불확실성에 대해서 전부 확신으로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최대한 확신할 수 있는 것에만 말을 얹으려고 하는 게 많고, 네. 만약에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해요.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표현을 계속 생각해야 네, 계속 되는군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근사치에 네. 가까워질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만약에 80% 정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네. 80% 기분이 좋군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좋네요. 네. 그런 거. 이제 곧 그러면 이제 2021년도 금지어도 이제 곧 정하셔야겠네요. 네, 이제 연말에. 곧 정해야 해요. 그래서 1년간을 되돌아보면 그게 정하는 거거든요. 1년 네네.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쓰거나 습관적으로 잘못 사용한 용례가 있는 것을 네. 먼저 이렇게 머릿속으로 서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음 해의 금지어로 정해야죠. 정말 두 분의 대담에 또 이렇게 저도 끼어들어서 너무나 두 분이 확실히 시인이시다 보니까 이 말과 단어
속에서 또 생활에 얼마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또 본인들의 고민과 그런 깊이를 가지고 생활하시는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이 준비하신 대담 여기까지고요.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 본격적으로 좀 그 독자분들께서 미리 뽑아주신 질문들도 있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 분 한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이게 언어에 예민하게 지내는 것이 시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어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건 뉘앙스를 같이 가르치는 일이기도 해서 네네, 굉장히 재밌고 어렵더라고요. 이를테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잘한다와 좋다라는 말을 같은 말로 받아들여요. 네, 선생님 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널 좋아하냐고? 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작품은 작품은 당연히 그냥 뭐 항상 늘 쓰고 있는 네. 거라서 딱히 그 어떤 걸로 치지 네.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머니나 같네요. 반지에 단어들과 늘 굴리고 소재들을 지금 이거 이 상황 너무 신데 이러면서 너무 이상한데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 김서연 씨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줄고 네네. 뭐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줄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무척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사악한 기분으로 좋은 걸 막 그런다. 네. 그렇게 있는 게 좋은 걸. 네. 네. 빨리 뭔가 백신도 나오고 이렇게 네네. 해서 이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우리가 만나면 반갑게 악수했으면 좋겠지만 네.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거 이거는 무슨 종류의 행운일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공식 질문이 좀 더 뒤에 계속 있지만 우선 시간 안에 또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두 분을 뵙고자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오늘 그 낭독이나 또는 두 분 시인님들에게 혹시 이건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요. 그래도 또 오신 분들 위해서 질문하실 분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생각 좀 해보고 계시다가 제가 일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뭐 문학적인 시에 대한 이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아니면 뭐 본인의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인으로서의 어떤 또 시선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하고 싶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오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알게 된 건가요? 그 전에 안면이 있으셨나요? 네, 안면은 있었죠. 네네. 안면은 있었지만 얘기를 별로 인사 정도만 해본 사이에. 그럼 이제 사전에 사실 낭독이기 때문에 좀 입도 맞춰보고 뭐 계획도 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준비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네네. 김복희 시인이 메일을 참 예쁘게 기분 좋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의 제목을 김복희 시인이 영차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네. 우리의 영차는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큐시트에 우리 그 파일명도 영차였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말들 제가 같이 쓰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김복희 씨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지금 성공한 덕후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덕후고요. 네. 오랫동안 선생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랫동안 등단 전부터 많이 네. 읽고 했던 선생님과 뭐 지면에 실리는 것도 너무너무 영광이고 좋지만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아,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꾸준히 하면 뭐라도 된다는 게 네.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제가 메일을 쓰는데 한 번은 메일을 연달아 세 통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뭘 잘못 써가지고 아, 네네. 선생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너무 밤이 늦어서 전화 드리기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잘 이렇게 너그러이 봐주셔서 저도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좀 또 개인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네, 네 많이 오셨지만 네 질문은 아직은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김소연 시인님께 먼저 일단 시인님께서는 시도 쓰시고 또 제가 이 읽은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는 이제 산문집도 3권을 발표하셨는데 아무래도 시와 산문을 두 분야를 쓰는 게 또 어떤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두 가지 다를 하시는지 또 시를 쓸 때랑 산문 쓰실 때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산문도 쓰는 사람이지만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리고 시만 쓰는 것은 어쩐지 약간 뙬리를 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산문을 쓸 때는 그런 자세가 좀 풀리는 아, 느낌? 그래서 쓰는 근육이 좀 다르구나 생각하고 내가 건강한 인간으로 오래 시를 쓰려면 산문을 같이 다른 근육을 쓰면서 써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만 쓰면 뭔가 쪼아리를 예, 틀고 이렇게 있다는 그 웅크리는, 표현이 예. 예, 겸손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긴장도 느껴지는 그 쪼아리를 틀고 있다는. 예. 그래서 산문을 함께 병행하는 게 그렇죠. 좀 더 경쾌한, 네네. 가볍고 경쾌한 작업이라서 하고 나면은 약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또 두 분께서 그 뽑아주신 주제도 내가 읽은 사랑은이어서 이 김소연 시인님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뭐를 떠올렸냐면요, 시인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 앞에 사랑하고 뒤에 사랑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입니까? 아니면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없다고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제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제목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 생각은 제발 인류가 네. 사랑을 다시 재발명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은 네. 아주 오래 해왔고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거죠. 네. 누군가가 사랑을 재발명하면 그걸 공부하려고 했구나, 나는. 네. 기다리기만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랑을 재발명하는 인류가 한 수만 명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 중에 수만 명 분의 1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재발명하기 위한 이제 산문을 써야겠다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일단 여태껏 내가 학습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보류해 보자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가수 김각성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계속 떠올랐고 또 이승우 소설가의 사랑의 생애에서 사랑은 그러니까 이 숙주가 기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코로나처럼 기생체가 그게 사랑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저는 그게 너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랑은 그냥 뭔가 빈 화분에 왜 뭐 잡초든 민들레든 날라와서 이렇게 피어나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이 시작되게 되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는데 시인님께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랑이 그런 거다라는 게 그런 아주 유명한 질 좋은 권위 있는 텍스트들 속에 이렇게 잠복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안 생기면 내가 저 사람을 아끼고 귀해하는 마음이 사랑이 아닌가 봐. 이런 감정만 사랑인가 봐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거를 좀 경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이 관념 속에서 또는 미디어에서 보여준 사랑, 예. 그 사랑을 내가 예.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예. 사랑이 아닌. 예, 그렇게 굉장히 막 강렬하게 네네. 내가 이겨내지도 못하고 단속도 안 되는 어떤 격렬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은은한 채로 지속되는 어떤 것은 네. 그러면 사랑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또 한켠에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런 사랑이 사랑이다라고 한 번쯤 말해보고 싶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사랑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스펙트럼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시인님의 아까 낭독해 주신 시집 제목이 아이에게였는데 네네. 항상 뭐 우리 가수 이선희 씨의 제2에게 노래를 그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때 대상하면서부터 이선희 씨가 유명해지면서 도대체 제이는 누굴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연인이냐 뭐 이런 사실 그런 뭐 통속적인 어떤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시인님께서 쓰신 시집 제목이 아이에게여서 당연히 뭐 우문인 줄 알지만 아이는 누굽니까라고 독자분들도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니셜로서 네네. 좀 누군가를 지정할 수 없을 법한 이니셜을 A부터 Z까지 찾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I로 시작하는 이니셜이 한국 이름으로는 이름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I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네.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누구예요라기보다 네.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아, 하는 질문을 네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AI 같은 아이도 있고. 저는 사실 근데 아이로 시작하는 이니셜이 없다 근데 저는 딱 읽고 인호 이러면서 저는 제 혼자 네. 아무튼 그런 어떤 특정된 대상은 아니었다. 네, 네. 그렇게 또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A부터 일부러 Z, 고민했습니다. A부터 Z까지 예. 수많은 사람이 D면 뭐 동수냐 덕수냐 뭐 막 그렇죠. 물어보고 할 맞아, 거니까. 일단 제 네. 친구들 바운더리 맞아요. 안에서 네. A 안 돼, B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쳐내려 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선희 씨님께서 앞으로 출간 계획과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저녁 때 제가 새로운 책이 하나 출간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책을 출판사가 마침 파주에 있어서 네. 이 동네에 있어서 처음 만나러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집입니까? 아니요, 산문집이고요. 네네. 여행 산문집입니다. 여행 산문집이요. 제목도 알려주세요. 예. 그 좋았던 시간에라는 제목입니다. 그 좋았던 시간에. 예. 그러면 언제 출간된다? 오늘 출간됩니까? 네, 오늘 저녁 때요. 우와, 오늘 저녁에 네. 출간되는 우리 김선희 씨님의 네 번째 산문집이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산문집. 여섯 번째입니까?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산문집 그 좋았던 시간에 여행 산문집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우리 이제 김복희 시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오늘 소개한 이 희망은 사랑을 한다 이 시집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게 진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김복희 시집을 위에 이게 김복희 시집 굳이 여기다가 시집해도 될 텐데 이거를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저 문학동네 사무실 이 근처니까 가서 물어볼게요. 제가 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방금 네. 알았습니다. 근데 네.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이게 왜지? 이러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제가 문학동네에 네, 여쭤보는 걸로 문학동네에. 하고 이제 두 번째 시집을 내셨는데 첫 번째 시집 내실 때랑 두 번째 시집 내셨을 때랑 좀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작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시집 내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저는 비슷한 마음 상태와 비슷한 임하는 자세로 했고요. 내가 네. 열심히 썼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출판사의 편집자나 뭐 디자이너님들과 합심해서 만들었으니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의 이제 것은 아니고 많은 독자들에게로 가서 즐겁게 너의 꿈을 펼치렴 이런 느낌으로 준비했고, 생활이 달라진 것은 역시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와 두 번째 시집을 냈을 때 달라진 것은 이렇게 큰 무대에 네. 좋아하는 시인 옆에서 이렇게 네. 같이 대담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달라진 점이네요. 네. 그렇다면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김복희 시인께서도 오늘 이제 또 대담의 주제였던 내가 읽은 사랑은이기 때문에 김복희 시인은 사랑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건가요? 저는 시에 사랑에 관련된 시를 많이 쓰시는 편입니까? 쓰려고 노력하시는? 저는 되게 이게 재미있는 편인 생각인데,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모든 시가 제 시 안에 사랑의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 사랑이라는 게 아까 김소연 시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격렬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무언가를 끝없이 생각하거나 간구하거나 고민하는 것도 사랑의 한 상태. 그래서 저는 사랑의 어떤 상태라는 생각을 네.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평소에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서 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래서 뭐 연인 간의 사랑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만, 저는 이렇게 있는 것도 나는 지금 사랑 안에 있는 게 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요리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요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물어보면 제가 사랑 사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리를 할 때에 이거를 먹을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으면 요리가 저절로 잘 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그런 느낌이네요. 어떤 시를 항상 구상하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네, 네. 어떤 사랑 속에 있는 네. 그런. 한 번 생각할 걸 두 번 생각하면 또 다르고 세 번 생각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그러면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디선가는 근데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 번 고치고 두 번 고치고 세 번 고치고. 그럴 때는 이 최상의 마실 때 멈춰야 하는데 못 멈출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시 쓸 때는 그래서 못 멈췄을 때, 시가 망쳐질 때도 물론 있고, 그럼 그 네. 시는 사실 파기돼요. 아. 네. 발표 그럴- 못하는. 저럴 때도 많으시죠. 우리 코미디 프로가 특히 그런데 우리가 전날 새벽까지 아이디어를 하고 너무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러고 진짜 다 헤어져요. 다음 날 와가지고 그걸 해봤을 때 어쩜 이렇게 유치한 걸 짜놨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날 폐기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적이 당연히 많습니까, 김소연 씨는? 네. 예, 폐기가 직업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폐기가 직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김복희 씨님께서도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열심히 쓸 거고요. 저도 미약하게나마 산문집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원고를 늦지 않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늘 두 분 이 책더 나인의 첫 번째 시간을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또 너무나 재미도 있고 또 의미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께
간략하게 오늘 책더나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신 소감 좀 여쭤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덕분에 다른 시인과 그리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같이 시 이야기를 네. 사실 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소연 시인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복희 시인님 어떠셨나요? 저도 계속 내내 어떤 제 이런 벅차오르는 마음이 너무 티가 날까봐 약간 자제하면서 선생님 옆에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어깨 막 너무 솟지 않을까 이렇게 자제하면서 했는데 저 너무 즐거웠고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만들어주신 이 파주 목소리 그리고 두 분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시와 또 작품과 또 단편 소설과 사랑과 또 우리 살아가는 얘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첫 번째 시간인데 또 이미 지금 물어익어가는 가을처럼 이 책더나인 프로그램이 깊게 물어익은 느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문 스테이지 책더나인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촉발하는 것 같아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 두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시부터입니다. 2시부터 은유 작가의 강연이 이어지니까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책더나인 첫 번째 시간 우리 김소연 시인님과 김복희 시인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